네, 6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여권 혼란, 또 야당과의 협치 등 산적한 현안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과 함께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정치권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라서 36%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감소한 55%고요. 여기서 주목할 게 긍정과 부정의 이유가 모두 외교였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순방 성과와 또 발언 논란, 이게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민주당이라든지 혹은 언론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고 꼬치꼬치 이제 캐묻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어찌됐든 공과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외교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외교적인 어떤 문제만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는 언제나 점보다는 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추세선이 지난 한 3개월 전까지는 박스권을 계속 맴돌다가 네. 이제부터는 골든 크로스를 향해서 부정평가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긍정평가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양쪽의 선이 마주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선이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에서 동시에 마주보고 있는 선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조금 다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져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여져서 외교적인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어쨌든 갈등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점 네. 이런 점도 사실상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3월 8일까지 이 당내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지지율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선 집권 2년 차입니다. 역대 집권 2년 차의 지지율 중에 가장 낮거나 두 번째거나 그럴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때 지지율이 60%, 70%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2년 차에는 가장 국정 동력이 강하게 붙을 때고 대통령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율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긍정평가 36%고 부정이 55%잖아요. 거의 부정평가가 20% 가까이 19%가 높은 상태에서는 예. 사실은 국정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리 언론이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줘도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말씀하신 두 가지 다에 동의하면서 또 하나는 저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이번에 설 지낸다고 마트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치즈 뭐 살라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민생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재명 죽이기라고 국민들이 답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재명 죽이기 그리고 문재인 정권 흔들기, 흠집 내기. 뭐 지난 그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대통령께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게 어디냐? 그건 민생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해에는 민생이란 화두로 여야가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민생까지 부정평가 이유로 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 얘기는 또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고요. 발언 논란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UAE에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와 이란이 서로 대사 맞춰치하기도 하고 또 이란은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또 원화 동결 자금 문제 이것도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이게 되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면 성과가 있기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좀 저도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보면
그냥 UAE는 우리의 형제국이고 형제국의 안보가 우리의 안보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거기서 끝내셨으면 되는데 거기에 왜 UAE의 적은 뭐 이란이다 이 말을 왜 붙이셨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그러니까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보다 신속하게 그냥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는데 이게 정부나 대통령실의 대처 방식이 오히려 대통령께 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장병 격려 차원에서 얘기했다. 그리고 뭐 이란과의 관계에 대한 건 아니다. 이게 이란을 설득시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란은 또 갑자기 왜 거기 NPT 얘기를 합니까? 이란도 참 기다렸다는 듯이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그건 이란이 오버한 거고요. 그래서 이란이 오버한 거에 대해서는 오버다. 사실 이란이 그런 말 할 계제가 됩니까? 핵개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 할 수도 있다 얘기한 걸 가지고 NPT 위반 아니냐고 답하라는 건 그건 이란이 너무 나간 거고요. 예. 다만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 부분은 그냥 그 장병 격려하다가 조금 더 나갔다. 예, 그거는 그 작은 실수다. 이렇게 그냥 진솔하게 사과하고 빨리 수습하길 기대합니다. 이란이 과한 거는 뭐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만 대통령실이 좀 실수를 빨리 인정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 점과 관련해서 이란에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은 바로 이란이 노리는 것이 최 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그 발언의 오해 여부를 떠나서 기다렸다는 시 두 가지를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원유 대금 관련해서의 자산 동결 70억입니다. 네. 그 부분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미국과의 어떤 약속,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약속을 파기하면서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엔이 결의안을 내고 공조해서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공조를 해서 그런 그 이란의 그 원유 대금을 못 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또 말씀하셨듯이 NPT와 관련해서 전혀 NPT와 관련 없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CCBB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이란이 지금 고립돼 있거든요. 아랍권에서도 지금 고립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멘 반군을 배후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랍 동맹국과 예멘 반군 간의 어떤 전투 속에서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배후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고립돼 있는 것을 어떻게든 이제 그 중동에서부터 풀어나가려는 어떤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랍과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나오면서 이 세계적으로 지금의 어떤 고립 관계를 탈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최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 문제는 빨리 어찌됐든 그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저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으로 이 끌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날인 오늘 여야는 민생을 위한 새해를 만들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당은요,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를 강조했는데 앞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정부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민생을 강조했는데도 좀 시각차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종국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이 문제는 민주당도 이제 일단 시각을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만 하더라도 연평균 5에서 7% 정도 계속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가 작년에 3.8%가 됐고 올해 역시 IMF나 뭐 세계은행에서도 중국의 변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G2라고 하는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높게 가져갔다가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의 어떤 순간에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유럽만 하더라도 물가 우리보다 한 7%, 8%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빠져나가느냐. 문제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업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왔을 때 40조, 그다음에 이번에 MOU 뭐 37조 이렇게 해서 중동 건설 중동의 제2의 중동 붐을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 순방을 했고 그 결과가 어찌됐든 뭐 이 발언으로 뭐 좀 평가절하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그 중동 붐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걱정이나 우려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제1야당으로서. 그런데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글로벌 침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기반 하에서 인식을 함께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첨언하시겠습니까? 우선 첨언이 아니죠. 예, 예. 우선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MOU 체결한 액수 40조 가까이 되는 액수 그거는 뭐 MOU라는 게 일단 그렇게 해보자 양해각서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MOU를 맺은 건 잘하신 거고 그 MOU는 MOU고 UAE는 이란의 적, 이 발언은 또 발언이고 따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언을 잘못하셨다, 대통령께서 실수하셨다고 MOU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OU를 많이 맺습니다. 특히 MOU를 제 기억상 가장 많이 맺은 대통령이 아마 MB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MB가 세일즈 외교하면서 많이 다니셨는데 그 수많은 MOU가 현실적 계약으로 성사된 것은 극히 작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난이 아니라 그 MOU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로 매우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침체고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 때 돈도 많이 풀었고 금리가 낮아서 또 국민들께 돈이 많이 이제 갔기 때문에 아직은 침체를 피부로 못 느끼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본격적인 침체는 뭐 한 4월, 5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쓸 때 이럴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침체가 오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건 돈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재정 운용이나 세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 그 사회적 약자들과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민생으로 가자.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순방 성과를 냈다.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새해고 경제가 어려울 게 예상되니까 여야가 민생으로 힘을 합쳐라라고 했을 때 제가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건 국회나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금 보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많은 현안도 쌓여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갈등도 남아 있는데 나 전 의원이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이 네. 사과를 좀 매개로 갈등이 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표현상에 있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장관은 갈등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 대통령이 주체가 돼야 되고요. 임명권자고 예, 정무직이에요. 근데 네. 어떻게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지금 이 출마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네. 대통령실은 이미 끝났어요. 해임을 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를 더 개입을 하면 그건 당무 개입이 돼버리거든요. 해임이란 건 어쨌든 임명권자가 관계를 완전히 끝나버렸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대통령실과 연결될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과연 그러면 이렇게는 가능하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출마를 강행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그걸 받아들일까? 이런 어떤 질문은 가능한데 그건 역시 만약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당무 개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대통령실은 그다음부터는 선을 그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건 있어요.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과연 해임이 된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당원들 중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금 그 표를 얼마만큼 자기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박종희 전 네. 의원 같은 경우 뭐 출마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출마 가능성은 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그러니까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까지의 캐릭터라든지 정치적 성장 배경이라든지 당내에서의 위치가 주류를 반대하면서 세력을 형성하면서 비주류의 어떤 그런 그 이 상징으로서 이것을 역전시킨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윤이 되어버린 상태거든요. 네. 자기가 어떻게든 반윤이 아니라고 지금 역설을 하더라도 출마하는 자체가 반윤의 어떤 그런 행위가 되어버린 프레임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이 표 계산을 다시 해보더라도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나 전 의원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씁쓸합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여당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세게 당무에 개입하셨다면 저는 당무 개입하신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몇 번을 박았는데 이걸 어떻게 당무 개입 아니라고 봅니까? 저는 당무 개입을 하셨다, 체리 따봉부터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다면 그리고 제가 여당 패널이었다면 나 정말 난감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요. 그래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이게 나경원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총선 대선과 지방선거 이긴 대표를 정말 폭력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대표 못 나오게 하려고 100% 당원 투표로 경선 룰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전대미문의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경원 위원장이 저는 나경원 의원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정말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 위원장하고 대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본인이 당대표 후보로서 민심에서 2위, 때론 1위, 그리고 당심에서 초기에 1위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도전할 생각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네. 그렇더라도 두 개의 직을 받은 상태에서 나가려고 하는 건 좀 이상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대응하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래도 내가 대통령께서 위원장 시킨 거고 대통령께서 대사 주셨는데 저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정말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는 사실 본인이 어떤 유승민 의원 같은 개혁 보수의 기치라든가 이런 어떤 당의 방향을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고 하지 보수란 이런 것이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 기치를 말씀을 안 하셔서 출마해도 별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당대표에 못 나가게 되니 참 여성 정치의 길도 험난하다. 이런 생각도 사이드로 한번 해봅니다. 예. 나 전 의원이 이렇게 출마를 고심하는 사이에 김기현 의원은 대세론을 설파를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결선 투표 가면 내가 1위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처음으로 사실상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불가측하다. 정말 불가측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최영학께서 말씀하셨지만 100% 전당대회는 옛날에 정말 이해창 총재 이전에는 사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의 어떤 흐름 속에서 다시 이제 100% 전당대회를 한다는 점. 그런데 그 이전 이해창 총재가 있을 당시에는 20만 정도였어요. 당원이. 지금 거의 80만입니다. 그리고 또 이 80만으로 늘어난 것은 그러니까 30만에서 80만으로 늘어난 게 거의 1년 정도. 한 1년 몇 개월 정도에 그냥 그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계산을 했듯이 물론 당원 투표니까 조직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계산이 쉽지 않다. 정말 쉽게 나오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 30만 당원일 때 50%가 영남 당원이었고 그중에서도 세대별로 얘기하면 5, 60대가 전체적으로 한 40% 이상을 차지했던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계산과 지금의
그 80만 당원을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렵다. 두 번째 변수는 네. 결선 투표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두 후보가 다 나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포용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의원은 계속 나의원이 나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원이 지금 아무리 지금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탄탄하게 갖고 있는 20%에서 30%에 육박하는 지지세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그 지지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가측하다. 아직도 사실 선두가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선두라고 하더라도 예. 결선 투표라는 정말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50%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상황들은 굉장히 불가측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이익의 일부를 건네받기로 한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만배 씨 공소장에 이 내용이 담겼는데 이 대표가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죠? 소설입니다. 어. 왜 제가 소설이라고 하냐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다 유동규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의 경우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주 혐의는 배임입니다. 배임. 그래서 최근에 돌돌 배다, 돌고 돌아 배임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장동은 이미 재판도 진행됐고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정영학 녹취록에 의존해서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장동은 희한한 게 정영학 녹취록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수사를 해요.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게 특수부 검사 카르텔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카르텔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50억 클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곽상도 의원만 아들로 인하여 지금 수사받고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대통령 언급도 나와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이 희한한 우연. 이것도 자금 추적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수사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을 가지고 되게 선택적으로 수사를 해왔는데 예. 그리고 재판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내용이 180도 바뀐 겁니다. 유동규와 남욱과 김만배가 출소하면서 그 녹취록과도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은 갑자기 설 연휴를 앞두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예요. 앞다투어. 맨 처음에 동아일보 보도를 저는 봤는데 네. 그다음에 보니까 다른 언론이 쫙 같이 쓰더라고요. 어디가 처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을 만큼. 근데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승인한 근거가 있나 봤더니 유동규의 발언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유동규의 입에만 의존하는 거 저는 이거는 너무 선택적이고 편파적이고 오히려 자금 추적하면 깨끗하게 정리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금이 가장 많이 간 곳은 특수부 검사 카르텔, 박영수 특검 주변. 이쪽은 이미 액수가 막 특정돼서 50억 클럽이 거론되는데 왜 거기 수사 안 합니까? 액수도 훨씬 커요. 지금 저는 믿지는 않지만 김용이나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액수가 10억 그 이하예요. 그런데 그 50억 클럽은 한 명당 50억이잖아요. 왜 그 큰 돈은 수사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서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에서 검사에 의해서 영부인과 영부인의 어머니가 연루됐다는 아주 강한 정황이 검사 입을 통해서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그걸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적 죽이기 보복 수사가 오래 지속된 예가 없습니다. 박정희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해에 이거 빨리 끝내고요. 좀 이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특수부 검사 60명 내지 70명이 이거 하고 계시다는데 빨리 끝내고 뭐 기소를 하던 뭐를 하던 영장을 치건 빨리 끝내고
한 4월부터는 국회가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거 이제 좀 이렇게 여야 협치도 하고 국회하고 협치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존한 소설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공소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표 소환 조사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영 말씀처럼 이게 소설이라면 아마 구속영장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구속영장 여부에 따라서 이게 진짜 소설인지 아닌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유동규 씨의 증언이죠. 증언인데 지금까지와는 다르죠. 지금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진영 측에서 늘 공박하시는 것이 전원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누구한테 들었다. 김만배한테 들었다.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당사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보고를 했다라는 것. 그 당사자가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직보를 한 적이 많다. 그건 성남시 공무원들도 증언하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보를 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저는 50억 클럽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갔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박영수라든지 또는 뭐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들이 성남시의 대장동 인허가를 결재를 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묻고 있는 건 이 수천억 원의 지금 이 수익을 나게 만든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허가를 내줬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거 초과이익 날 것 같아요. 이거 환수 조항을 넣지 않으면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지금 공무원들에게 이 일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나 혹은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보고서를 그렇게 올리는데 그것이 7시간 만에 그 부분이 삭제된 채로 지금 조항이 바뀐 상태로 대장동에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허가를 직접적으로 내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유동규가 마치 몇백억 원의 그 이익을 보고 한 것처럼 해서 유동규가 기소된 상태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동규의 증언은 뭐냐면 난 그렇지 않았다라고 재판이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지금 다 진술이 바뀌는 상황. 유동규라는 사람이 내가 428억을 받지 않았고 내가 앞으로 받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액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이익부터 포함을 해서 그 첫 번째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계속 그 달라고 했고 그러나 못 준다고 김만배는 계속 이건 나중에 주겠다 여러 가지 형태 유동규의 뭐 홀딩스라는 그런 회사에다 주든지 아니면 뭐 계약을 파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그 정영학 녹취록에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제대로 못 전달했으므로 당시에 2021년 4월부터 8월 달까지 바로 경선 과정에 있어서 남욱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했고 그것이 말씀하시듯이 한 8억 정도가 돈을 남욱이 줬습니다. 근데 당연히 김만배가 줘야 되는데 김만배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욱이 줬고요. 그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그래 50억을 뭐 누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수사가 가는데 그게 대가성으로 성남시에 이들이 지금 돈잔치를 벌이는데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누가 줬느냐. 이건 예. 성남시장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잠시만요. 말씀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남욱이 줬다 못 보셨잖아요. 남욱이 줬다고 남욱이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저도 제가 지금 하는 말 모두는 제가 취재하고 그리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듣고 그 얘기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남욱이 8억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진짜 아니죠. 그건 우리가 확정할 수 없고요. 하도 여러 가지가 저는 이게 소설이라서 답답한데 제가 보기엔 소설입니다.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 시장을 만나서 그 민간 사업자의 이익의 반을 우리가 나눠 갖기로 했다고 해서 이재명 전 시장이 승인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말하고 승인을 받겠다고 했다고 들었다예요. 유동규.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유동규도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가 확정이익 부분인데요. 그 확정이익 외에는 나머지 추가 이익 환수 부분에 대하여 들어갔다 빠졌다 이 얘기인데 이건 이미 재판에서 그 담당 실무자와 정민용 변호사가
그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 부분은 그냥 실무자가 의견 차원으로 얘기했고 그게 결정된 바가 없었다. 이렇게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갑자기 출소하면서 말을 바꾼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한 발언, 그리고 심지어 재판부에서조차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렇게 피고의 발언 하나에 의존하는, 저는 이런 수사는 정말 곤란하다. 증거로 말해야 한다. 돈의 흐름으로 말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결국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2025년에 받기로 했다는 황당무계한 뇌물 주는 사이에 있을 수 없는 2025년 미래에 주고받기로 했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형국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조금 증거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